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아마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앤디 제시 CEO가 직접 밝힌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CFO 발언이나 질의응답은 빼고요. 딱 CEO가 준비한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CEO가 직접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제시 CEO가 아마존의 현재 그리고 미래, 특히 그 핵심 동력인 AWS하고 스토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의 메시지 속 핵심 통찰,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디테일들을 좀 쏙쏙 뽑아내는 겁니다. 네, 따라가다 보면 뭐랄까, AI를 단순 기술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어떤 운영 체계로 만들려는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전반적인 기조는 일단 강력한 성장, 특히 다시 속도를 내는 AWS, 그리고 뭐 거의 회사의 미래를 건 듯한 AI 투자, 또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토어와 광고 사업,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자, 그럼 제시 CEO 생각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CEO가 발표한 3분기 성적표부터 좀 보죠. 매출이 1,800억 달러, 환율 효과 빼고 전년 대비 12% 성장했어요. 네, 일단 숫자 자체는 좋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7억 달러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FTC 합의금이나 뭐 퇴직금 비용 같은 일회성 지출이 한 43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이게 없었다면 210억 달러를 훌쩍 넘었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한 게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특별 비용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했다. 이걸 보여주면서 외부 요인에도 우리 사업 펀더멘털은 강하다.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친 걸로 보여요. 그렇죠. 단순 숫자 발표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거네요. 지난 1년간 잉여 현금 흐름도 140억 달러였고요. 네. 특히 AWS에 대해서는 뭐랄까 자신감이 정말 넘쳐 보였어요. 2022년 이후 본 적 없는 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그 표현이 딱 꽂히더라고요.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성장해서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20.2%면 상당한데요. 네, 연간 반복 매출, 그러니까 ARR이라고 하죠. 이게 무려 1,3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고요. 근데 또 경쟁사 성장률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죠.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퍼센티지만 비교하는 건 의미 없다. 이미 우리 AWS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우리 1% 성장이 다른 회사 몇 퍼센트 성장하고 맞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죠. 아, 배짱이네요. 네. 게다가 그 수주잔고, 그러니까 확정된 미래 계약 금액이 3분기 말 기준으로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2천억 달러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10월 한 달 동안 새로 따낸 계약 규모가 3분기 석 달 전체 계약 규모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제시 CEO가 AWS가 제대로 탄력받고 있다,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 모멘텀의 비결이 뭘까요? CEO는 AWS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강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가 내세운 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쟁사보다 훨씬 폭넓은 인프라 서비스. 가트너 평가에서 15년 연속 리더였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아, 네네. 둘째는 강력한 보안 역량. 그리고 셋째는 아주 안정적인 운영 성능. 결국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업무나 또 요즘 뜨는 AI 기술 같은 거 이런 걸 믿고 맡길 수 있는 건 역시 AWS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게 바로 고객들이 AWS를 선택하는 이유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그렇죠. AWS 이야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I인데요. 아마존의 그 유명한 빌딩 블록 접근법, 이걸 AI에도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죠.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AI 기술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골라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 골라 쓰는 재미. 네, 자체 AI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세이지 메이커를 쓰고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고성능 모델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이걸 골라 쓰고 싶으면 베드록을 쓰라는 거예요. 세이지메이커랑 베드록. 네, 특히 이 베드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 보였어요. 추론, 그러니까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추론의 강점이 있다. 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이 베드록이 아마존의 대표 컴퓨팅 서비스인 EC2만큼이나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베드록이 EC2만큼 커진다. 와,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AI 모델 제공 서비스를 넘어서 앞으로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어떤 표준 인프라를 우리 AWS가 장악하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아하. EC2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베드록이 AI 시대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거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AI 얘기에서 또 에이전트에 대한 강조들 좀 눈에 띄었습니다. 미래 AI 가치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관련 투자를 설명했죠. 맞습니다. 그 AI 에이전트라는 게 특정 목표를 가지고 알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AI? 그렇죠. 제시 CEO는 고객들이 이런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그게 스트랜즈고요. 또 이걸 안전하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그게 에이전트 코어인데 이런 기반을 AWS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스트렌지랑 에이전트 코어? 네, 이미 에릭슨이나 소니 같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개발 도구 SDK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 회를 넘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이걸 강조한 거죠. 결국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네요. 정확합니다. 아마존이 직접 개발해서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사례들도 좀 흥미로웠어요. 개발자용 코딩 도우미 키로도 있었고 네, 키로. 프리뷰 초반에만 10만 명 넘게 썼다고 하죠. 네. 그리고 기업 시스템 이전 작업을 돕는 트랜스폼, 비즈니스 분석 도구 퀵스윗, 콜센터용 아마존 커넥트까지 단순히 기술 소개가 아니라 이걸 써서 고객들이 실제로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막 내세우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기술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딩, 시스템 이전, 귀지스 분석, 고객 응대처럼 아마존 내부 그리고 외부 고객들의 실제 업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아,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네, AI를 그냥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당장 업무에 적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제 CCEO가 고객을 위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라고 표현한 게 이걸 딱 함축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AI 역량을 뒷받침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 즉 용량, 캐패시티가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지난 1년간 다른 클라우드 경쟁사들보다 훨씬 많은 3.8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 추가했다고 밝혔고요. 3.8기가와트요? 네, 2022년 대비해서 AWS 전체 전력 용량이 2배로 늘었고 2027년까지 이걸 또다시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4분기에만 최소 1기가와트를 추가할 거라고 예상했죠. 와, 정말 공격적인 투자인데요. 그렇죠. 이 용량이라는 게 단순히 전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공간, 그리고 핵심인 반도체 칩 확보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아, 칩 이야기도 나왔죠. 특히 자체 개발 칩은 트레이니움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칩 트레이니움2를 약 50만 개 이상 탑재한 대규모 AI 클러스터 프로젝트 레이니어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고요. 프로젝트 레이니어. 네, AI 스타트업 엔스로픽 같은 주요 고객이 이미 이걸 사용 중이고 연말까지는 100만 개 이상으로 늘릴 거라고 했어요. 트레이니엄2 사업 자체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분기 대비 150%나 성장했으며 지금은 주문이 꽉 차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분기 대비 150% 성장이요? 네, 그리고 차세대 칩인 트레이니엄 3 계획까지 언급했고요. 근데 엔비디아 칩도 계속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자체 칩 개발에도 이렇게 힘을 쏟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셈이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AI 모델 학습하고 서비스하는 데는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들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은 당장의 고성능 수요를 맞추는 데는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용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체 맞춤형 칩, 이 트레이니엄을 개발하는 건 결국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는 더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아마존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아하, 양쪽 다 이득이군요. 그렇죠. 제이시 CEO가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용량 투자에 매우 공격적일 것이고 용량을 늘리는 속도만큼
빠르게 수익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AI 인프라 경쟁은 이제 시작 단계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존의 또 다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스토어스 사업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혁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JC CEO는 스토어 사업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 구색, 저렴한 가격, 편리함, 특히 그중에서도 빠른 배송, 패스트 딜리버리,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각 영역에서 팀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었죠. 상품 구색면에서는 지난 분기보다 14%나 더 많은 상품을 갖췄다고 하고요. 노스페이스나 샬롯 틸버리 같은 인기 브랜드 입점 소식도 전했어요. 네, 구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그 일상 필수품, 에브리데이 이센셜스 카테고리가 다른 분야보다 거의 2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신선식품 배송 편의성 개선 이야기도 있었죠. 아, 네. 그 부분을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조했는데요. 게임 체인저요? 네. 1000개 이상 도시에서 이제 신선식품을 일반 상품하고 같이 묶어서 무료 당일 배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아주 큰 혁신으로 꼽았습니다. 예전에는 따로 주문해야 해서 불편했잖아요. 맞아요. 장바구니가 막 2개씩 되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없앤 거죠. 또 이미 주문한 배송건에 물건을 추가할 수 있는 배송의 추가 버튼, 이게 출시된 이후에 8천만 번 이상 사용됐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어요. 8천만 번이요? 와,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능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아마존의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고객이 더 많은 상품을 더 쉽게 한 곳에서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 경쟁력 유지 의지도 다시 확인했고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프라임데이 성공 사례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역시 아마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송 속도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올해도 전 세계 프라임 회원에게 역대 가장 빠른 배송 속도를 제공하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부 미국 도시에서는 심지어 3시간 내 배송까지 시작했다고 하고요. 3시간 배송이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다른 기업들은 좀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농촌 지역 배송 속도 향상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미 서비스력을 60%나 늘렸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사들이 좀 주저하는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이건 단순히 배송망을 넓히는 걸 넘어서요. 아마존이 더 넓은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성장 시장을 미리 선점하려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부담보다는 미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베팅하는 거죠. 아, 장기적인 포석이군요. 네. 그리고 서비스 소외 지역까지 우리가 챙긴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도 당연히 노릴 수 있고요. 스토어 부문에서도 AI 활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쇼핑 도우미 루퍼스 이야기가 꽤 인상 깊었어요. 네, 루퍼스. 올해 이미 2억 5천만 명의 활성 고객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월간 사용자 수나 상호작용 횟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세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매출을 찬출할 잠재력이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내놨어요. 이게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체포 수준을 넘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100억 달러 잠재력이라. 네. 그 외에도 상품 요약이랑 리뷰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기능이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로 상품을 찍거나 스크린샷으로 검색하는 아마존 렌즈, 여기에 또 실시간 매칭 기능을 추가한 렌즈 라이브 같은 것들이요. 아, 렌즈 라이브. 네, 이런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AI가 쇼핑 경험 곳곳에 정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단순히 물류창고 같은 백엔드 효율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쇼핑하는 바로 그 순간 프론트엔드 경험을 직접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루퍼스나 렌즈 같은 기능들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더 쉽고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고 이게 결국 구매 전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앞으로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이런 개인화된 AI 기반 경험 제공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거다. 이걸 딱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동인 광고, 애드버타이징 사업으로 가볼까요? 이 분야 성장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이 17억 달러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22% 성장, 이것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만 매달 평균 3억 명 이상의 시청자나 청취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광고 상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특히 아마존의 광고 구매 플랫폼이죠. 아마존 DSP,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DSP 관련해서 로쿠에 이어서 넷플릭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좀 흥미로웠어요. 스포티파이나 시리우스 XM과도 손을 잡았다고 하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아마존 광고 사업이 양역이 확장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아마존 웹사이트나 프라임 비디오 같은 자사 플랫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마존 DSP를 통해서 광고주들이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외부의 인기 플랫폼에 있는 프리미엄 광고 지면까지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존을 통해서 다른 플랫폼 광고까지 살 수 있다? 네, 그 말은 즉 고객의 구매 여정 초기 단계, 그러니까 인지나 고려 단계부터 마지막 구매 단계까지 모두 커버하는 풀 퍼널 광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아마존 한 곳에서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서 광고를 집행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광고주들한테는 편하겠네요. 그렇죠. 프라임 비디오에서 중계하는 라이브 스포츠 중계의 광고 판매 실적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하고요. 또 광고 제작 과정 자체를 AI로 혁신하려는 시도도 언급했어요. 몇 주씩 걸리던 광고 소재 제작을 AI 에이전트가 몇 시간 만에 끝내도록 하는 그런 도구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광고 제작까지 AI로 정말 다방면에 적용되네요. 네, 광고 사업에서도 AI를 활용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CEO가 언급한 그 외의 혁신 분야들도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프라임 비디오의 스포츠 중계 확대, 더 똑똑해진 알렉사 플러스, 저궤도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 카이퍼,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죽스 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들은 당장의 실적 기여도는 낮을 수 있지만 아마존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카이포 프로젝트는 전 세계 인터넷 음용 지역을 해소해서 AWS 클라우드나 아마존 스토어의 잠재 고객 기반을 넓힐 수 있고요. 알렉사의 진화는 스마트홈 생태계 장악이나 음성 기반 커머스 시대를 열 수도 있죠. 죽스는 또 미래 물류나 운송 혁신과 연결될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점들이 결국 선으로 이어지면서 아마존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속 투자하는 거죠. 제시 CEO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감, 특히 연말 쇼핑 시즌하고 12월에 열릴 AWS의 대규모 기술 컨퍼런스 리인벤트에서 공개될 새로운 혁신들을 예고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리인벤트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앤디 제시 CEO의 발언을 통해서 아마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AI를 날개 삼아서 다시 비상하는 AWS, 그리고 고객 경험 혁신에 집중하는 스토어, 또 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광고 사업의 성장, 이게 핵심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CEO의 발언만 놓고 보면요. 아마존이 AI 역량과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자원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 칩 개발부터 시작해서 천문학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또 AI 에이전트 플랫폼 구축까지. 이건 단순히 신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AI를 중심으로 회사의 모든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거의 회사 전체를 AI 중심으로 바꾸려는 거군요. 네. 그의 말처럼 AI가 아마존의 모든 주요 사업부에 깊숙이 통합될 때 이게 가져올 어떤 파괴적인 혁신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마존의 이런 행보가 AI가 주도할 미래 경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마존 CEO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